교과서 4단원 만세전입니다. 이 소설은 3일 만세운동 직전의 해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1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딱히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습니다만 아픈 아내를 보러 가는 길에 마주한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는 결국 독립운동에 헌신을 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북 7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바로 주인공의 인식 변화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조선으로의 여행길에서 조선의 현실을 깨닫고 점점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두 번째 출제 포인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원점 회귀형 여로 소설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칸에 설명되어 있는 원점 회귀형 소설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에서 발췌해온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길을 따라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이 이루어지는 소설, 이게 바로 여로형 소설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여로형 할 때 이 여자는 여행하다 할 때 그 여자이고요. 로자는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행길을 따라서 소설이 전개된다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소설의 진행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만세전은 바로 여로형 소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형 소설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소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귀형 여로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 회귀형 여로 구조의 특징은 여행을 할 때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주인공들의 의식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아를 사회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대요. 이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관심사가 딱히 사회 문제에 있지 않았지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회 문제로 좀 생각을 넓혀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원래대로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사회로 확장시켜 놨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자아가 다시 좁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 점을 여기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소설에서는 그런 주인공의 한계점을 통해서 이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을 보면서 주인공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2페이지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소설의 배경은 1918년 겨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에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아내와의 사이가 그렇게 깊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통해서 원래 모든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사랑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면서 울분을 삭힌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있는 욕실로 들어갑니다. 이 욕실은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내용은 이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 사실과 그다음에 서술 사이에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 말은 욕실에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10년이라는 것은 조선이 일제 강점된 지 10년이 된 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곧 요보 말씀이요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에서 요보는 교육받지 못한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웃었습니다. 나는 왜 웃지 못했을까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조선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번은 야생 생활을 하는 종족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대만의 고산족 중에서 야생 생활을 하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라는 것을 통해 나를 빼고 나머지는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지만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운 김이 서리어서 걸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에서 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제3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제3자들을 약간 낮추어서 표현하는 걸 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욕객 목욕을 하기 위한 손님들은 차차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나는 조선인에 대해 비하하고 비웃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건 맞습니다. 지금 기가 막혀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죠. 그런데 일부러 일본인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쳐다봤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걸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춰 부르는 표현.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체험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직접 경험한 걸 언급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바로 나의 속마음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에 꽤나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실 말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우국지사는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망국 백성,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라고 말하네요.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인제는 좀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대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이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지만 점점 그 사실에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요. 나는 완전히 무관심한가요? 완전히까지는 아니죠.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내가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야 됐을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내가 언제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시절이죠. 소학교 시절에서는 일본 교사와 충돌도 하고 퇴학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로 전학을 갈 정도로 좀 애국심이 상당히 좀 열렬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좀 머리가 크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즉 유학을 간 것이죠. 유학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좀 불편한 일을 당하기도는 해요. 그렇지만 그때만 잠깐 분노스러울 뿐이고요. 사실 적개심이라던가 반항심이 생길 만한 일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적개심이나 방한심이라는 것은 여기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스스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외부의 학대로부터 비롯하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우리 민족이 다시 활로를 얻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비롯한다고 보나요? 바로 적개심이나 반항심에서 비롯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교 시절과 대조되는 시절이 있죠. 바로 일본 유학 시절이 되겠습니다. 정신이 마비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민족적 분노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새로 와서는 요새 뭘 했기 때문에 점점 화가 나요?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더 조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신경은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의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통해서 여로형 소설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자동적이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밑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감정이 피동적이고 감정적이므로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적개심과 반항심이 바로 민족적 활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 적개심의 감정은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적 타락이란 바로 국권의 상실 상태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일제강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적개심이라던가 분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스르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요? 화가 나니까요. 이걸 듣고 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즉 민족적 상실의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밑에 보니까 한 시골에서 온다는 시골자와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의 노동 공장에다가 팔아치우는 한 상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싼 값으로 조선 사람들을 노동자로 팔아넘기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시골자를 의미합니다. 자,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고 헌병임이 손 하나 깜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조선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죠. 조선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는 데다가 곳곳에 순사와 헌병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다라고 이 일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곳곳에 순사와 헌병이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 당시에 탄압과 통제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은 바로 네, 조선 총독부에 취임한 조선의 총독입니다. 데라우치상이 참 소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통해서 비판하는 맥락인가요? 아닙니다. 반어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조선인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니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슬 이 상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이는 이 표독한 위인이 바로 이 시굴자와 대화를 나누는 상인이 되겠습니다. 인신매매상이죠. 자, 이 글은 대화와 서술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화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대화예요. 시굴자와 상인 사이의 대화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생각이라던가 인물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간접 제시의 방법이죠. 이렇게 대화를 바로 보여줌으로써 이 독자로 하여금 좀 이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술입니다. 서술은 바로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구간이고요. 나의 생각이 직접 대시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그런 나쁜 상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X.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점점 더 웃으면서 이렇게 조선인들을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꿰어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시골자가 되겠죠. 자, 이 시골자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유약해 보인다, 약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순수해 보이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세상 물정을 몰라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자, 요거 우리말에 같은 뜻의 속담이 있죠. 바로 누워서 떡 먹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나 쉬운 장사가 있으면 꼭 해야죠. 라고 하면서 또 시골자가 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 상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얘기해 주지는 않죠. 천천히 조금씩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대화가 장면을 쭉 보아하니 촌뜨기는 남의 말을 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양복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 속으로 해하는 기색입니다. 혹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순진한 인물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상인은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토를 잘 안 하네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목소리를 낮추면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지만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자, 요 문장 한번 잘 보도록 하실 거예요. 대체 내지란 무엇이냐? 이 조선을 강제로 침략한 일본인들의 생각에는 일본은 본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이 점령한 조선은 외부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외지라고 불렀고요. 자신들이 있는 본토인 일본을 내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때가 바로 일제강점기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조선 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농촌 노동자를 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쉽다? 경상도가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내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소설의 배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고요. 자, 요보라고 하는 것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 중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 요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인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고요. 여기에서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X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자는 여기까지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볼게요. 그자가 말하는 이 돈벌이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조선인들을 속여서 일본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걸로 팔아버리는 역할이죠. 매우 교활한 일입니다. 자, 나는 그자가 교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조차도 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다시 서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외국인들의 대화,
그쵸?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그렇죠. 당시에는 이 조선인들이 팔려나간 일본 공장과 광산은 굉장히 혹독한 노동 속에서 제대로 음식도 받지 못한 채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거의 죽어가기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묘사가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에 팔려가면서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안배의 술중에 빠져서, 자,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인신매매 상이죠. 나는 다시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는 바로, 그렇죠, 일본인 조선인들을 팔아넘기는 그 인신매매꾼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속아서 일본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습니다. 이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골자와 그 일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걸자는 바로 인신매매꾼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조선에서 잘 사람들을 뽑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고하니, 남선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남쪽은, 그쵸? 남쪽은 내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세력을 잡았기 때문인 거고,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거나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즉 북쪽보다는 양지인 남쪽이 좋으니 조선인들 생각에도 그렇게 힘든 만주로 가기보다는 동경이나 대판, 오사카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집은 참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북선 지방은 아까 말했던 만주 지역이에요.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여기 체크.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쪽박을 차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북쪽 지역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곧 일본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앞서서도요, 우리 일본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살만해진 지역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만면입니다. 득이만면이란 뜻대로 이루어져서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굉장히 쏠쏠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모집해서 팔아넘기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신이 나서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노동자 모집원은 시골 촌뜨기가 아니죠. 바로 누구입니까? 시골 촌뜨기와 그의 일행에게 이렇게 좋은 돈벌이가 없어 라며 자랑하던 그 상인이 되겠죠. 자, 이제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에 나선 나는 조선의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김천역에서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남아선호 사상에 붙잡혀 살 거냐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게다가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을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님은 잘 모셔야 되는데 라는 이런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을 언급합니다. 근데 나는 이 점이 모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게다가 나는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유교적 관습, 봉건적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나는 이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마치 뭐처럼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탈출하듯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묘지란 조선의 상황에 대한 나의 답답한 심정 반영되어 있는 거 맞고요. 나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바로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조선의 현실을 알지만 곧 별다른 저항은 못 해보고 다시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출제 포인트 2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로용 소설이라는 점은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특징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소설은 사실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의 현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와 서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에서 진행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대화 구조죠. 그래서 주인공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화 부분에서는 보고 듣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간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조선의 현실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 부분입니다. 이 서술 부분에서는 나가 느끼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시의 구간이고요. 이 직접 제시를 통해서 주인공의 이런 내면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소설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이 굉장히 생생하죠. 그 다음에 사실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밑에는 제가 그동안 기출되었던 과제율과 문제를 좀 모아봤는데요. 이 기출된 문제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선택지 위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바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다른 소설과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세전의 다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소설은 무정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 자, 생명력을 잃은 백이의 백성들과 여기 체크 생명력을 잃어 있어요. 지금 어떤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본문에서 봤던 오랜 몽유병의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내가 생각하는 몽유병의 상태는 바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던가 분노심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민의 정은 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연민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설입니다. 두 번째 소설은 모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 조선의 백성들을 공부시켜야 한다, 계몽시켜야 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 바로 지식인들이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이유, 즉 유학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가서 힘을 얻어오고 지식을 얻어오고 문명을 얻어와서 조선을 부국강병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해방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소설은 모두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 먼저 살펴볼게요. 공통점은 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세전 속에 등장하는 나는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주죠. 반면에 무정은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의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두 소설은 각각의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세전에서는 좀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정에서는 해결 방안이 바로 교육이에요.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해방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만 생각해요? 백성들을 그냥 무지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 점에서 둘 다 좀 실질적인 계획은 없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린 출제 포인트 세 가지를 바탕으로 꼼꼼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서는 이 세 가지의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백지 복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올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